박종관입니다. 저는 이번 시간에 외과 환자에서의 항생제 사용 그리고 이를 관리하는 스튜어디십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생제는 감염의 소스 컨트롤과 함께 sepsis에서 매우 중요한 치료입니다. 항생제가 적절하게 치료되었을 경우에는 그 임상 결과를 좋게 하지만 이 항생제가 부적절하게 들어갔을 경우에는 임상 결과에 악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항생제 부작용 그리고 내성에도 많은 영향을 주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항생제는 적절하게 관리가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적절하고 최적화된 항생제를 투여하도록 권고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감시하는 것이 바로 안티바이오틱 스튜어디십입니다. 이는 진료의 단독으로 이루어지기는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중환자실에서는 중환자 전담의, 감염내과 전문의, 약사, 그리고 간호사의 다학제적인 관심과 피드백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적절한 항생제란 다음과 같은 항목들이 고려가 되어야 합니다. 우선 타이밍, 가능한 한 빠른 시간에 투여가 이루어져야 되고 감염의 포커스에 맞는 항생제가 선택이 되고 환자의 상태에 맞는 용량 그리고 임상 경과에 따른 단계적 축소, 최소한의 기간, 즉 그 치료 권고 기상 이상으로 필요하지 않은 항생제가 들어가지 않도록 관리가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번 시간에는 폐혈증 환자에서 경험적 항생제 프로세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sepsis 환자에서 초기 경험적 항생제입니다. 우선 폐혈증이라고 인지된 시점부터 가능한 한 빨리 투여가 되어야 되고 1시간 이내에 투여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이 1시간의 투여 안에서 그 락테이트나 다른 1시간 번들에 대해서도 수행이 이루어져야 되고 이때 들어간 항생제는 감염 포커스 그리고 환자의 위험도, 질병의 중증도가 평가가 되어야 됩니다. 이때 선택된 항생제는 환자의 신기능 그리고 간기능에 대해서 환자에 맞는 용량에 대해서 결정이 되어야 합니다. sepsis에서 항생제 투약은 다음과 같이 보일 것입니다. 이 그림은 서바이빙 sepsis 캠페인에서 권고하고 있는 1시간 번들 내용입니다. 이 번들에는 락테이트 측정, 그리고 블러드 컬처, 광범위 항생제, 수액, 그리고 바스퍼리스 등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항생제는 환자 예후에 매우 중요한 부분으로 이미 이전에 다른 연구에서 항생제가 매 시간마다 늦게 들어갈 경우에 그 생존율은 급격하게 감소함이 이미 증명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잘 알고 있고 중요하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잘 수행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그래프는 현재 중환자의학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폐혈증 연대 자료입니다. sepsis 환자에서 1시간 이내에 항생제가 투여된 빈도인데 전국 평균 16%이고 저희 아산병원 외과계는 18%입니다. 전국 평균보다는 높지만 아직까지 그 수행이 그렇게 빠르게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여기서 1시간은 항생제의 처방 시점이 아닙니다. 항생제 실제로 투여된 시점이고 따라서 이러한 중요성을 의료진들이 다 같이 인지를 하고 있고 환자의 그 폐혈증 환자의 인지 그리고 처방 그리고 실제 투여까지 빠르게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다음은 항생제 선택입니다. 항생제 선택은 기본적으로 인펙션 포커스가 어디인지 확인하는 것부터 시작이 됩니다. 즉 뉴모니아인지 복강내 감염인지 UTI인지를 평가를 하고 여기에 커먼한 패스젠을 예측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는 추가적으로 이전 배양 검사 등이 고려가 돼야 되고 질병의 중증도 또한 고려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환자 히스토리를 통해서 환자의 위험도 그리고 의료 관련 감염 여부 등을 평가를 하게 됩니다. 외과 환자에서의 감염 분포를 보시겠습니다. 이는 저희 sepsis로 저희 SIC에 입실하거나 또는 신속 대응팀에 스크리닝 되었던 환자의 분포입니다. 주로 외과 환자이기 때문에 복강내 감염이 59%, 그리고 복강내 감염에 다른 감염이 동반되었던 경우 2%를 포함하면은 60% 이상이 복강내 감염이었고 뉴모니아는 30%, 그 밖에 소프티슈 인펙션, UTI 등이 있었습니다. 즉 외과 환자에서의 감염은 90% 이상이 이 복강내 감염과 뉴모니아로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번 시간에는 이 두 가지에 대해서 항생제 지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복강내 감염은 크게 빌리어리 그리고 익스트라 빌리어리 감염으로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의료 관련 감염 여부, 환자의 리스크, 질병의 중증도를 고려하여 선택할 수 있는 항생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복강내 감염 중에 익스트라 빌리어리 복강내 감염입니다. 우선 의료 관련 감염인지 여부를 평가를 하게 됩니다. 지역사회 획득이고 그 중증도가 심하지 않다면은 기본적인 그랑 음성균 커버를 위한 세프트리악손, 거기에 혐기균 커버를 위한 메트로니다졸이면 충분할 것입니다. 하지만 지역사회 획득이어도 70세 이상, 면역 억제 상태 등 환자의 리스크가 높거나 아파치 스코어 15점 이상으로 중한 경우에는 광범위 항생제가 투여가 되어야 됩니다.
또한 의료 관련 감염 같은 경우에는 즉 현재 입원 중이거나 1년 이내 수술 또는 입원력이 있는 환자, 그리고 복강내 드레인 같은 침수적인 기구가 있는 환자 같은 경우에는 환자의 중증도와 상관없이 광범위 항생제가 이루어져야 되고, 원내 감염이기 때문에 MRS에 대한 커버가 고려가 되어야 됩니다. 따라서 환자 이전 배양 검사상 MRS가 콜로나이제이션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이전에 치료 실패력이 있는지 등을 평가하여 이에 대한 커버를 시행해야 합니다. 빌리어리 인펙션입니다. 빌리어리 인펙션은 지역사회 획득 담낭염 같은 경우에는 환자가 중하지 않다면 세프트리아손 단독으로 커버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지역사회 획득한 담낭염이라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환자 리스크가 높거나 중한 경우에는 광범위 항생제가 필요합니다. 이전 수술로 인해서 담도와 장에 문합이 있는 경우, 그리고 의료 관련 감염인 경우에는 환자의 중증도와 상관없이 광범위 항생제가 투여가 돼야 되고, 이 중에 의료 관련 감염은 역시 마찬가지로 MRS에 대한 커버가 고려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다음 같은 시점에서 방코마이신 투여를 컨비네이션 하게 됩니다. 뉴모니아에 대해서 보시겠습니다. 뉴모니아는 크게 커뮤니티 어카이드 뉴모니아, 하스피탈 어카이드 뉴모니아, 그리고 벤틸레이터 어소시에이티드 뉴모니아로 볼 수 있겠습니다. 저희 외과 환자에서의 뉴모니아는 대부분 입원 후에 포스트 컴플리케이션으로 발생하는 경우나 ICU 치료 중에 발생하는 배비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에 대해서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두 가지는 원내 감염에 해당되기 때문에 슈도모나스에 대한 커버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슈도모나스를 커버할 수 있는 베타락탄계 항생제 피프라실린 타주박탐을 선택할 수 있고, 환자가 이전에 구조적인 질환, 브론키եկ타시스 등 이런 구조적인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이 슈도모나스에 대한 더블 커버리지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걸 커버할 수 있는 다른 계열의 항생제 레보플록사신을 추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원내 감염 때문에 역시 MRS에 대한 고려가 필요한데, 최근 3달 이내에 항생제 투여력이 있거나 그리고 이전에 MRS에 콜로나이션 되어 있는 그런 환자 같은 경우에는 역시 MRS의 커버를 위해서 방코마이신 투여를 같이 하게 됩니다. 이렇게 선택된 항생제에 대해서는 항생제 용량을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는 주로 약동학에 관련된 부분으로 환자의 신기능 그리고 간기능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따라서 환자의 기저질환 그리고 폐혈증에 동반된 장기 부전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방코마이신 같은 경우에는 일정 기간 투여 이후에 혈중 농도, 즉 TDM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신기능에 따른 항생제 용량의 변화입니다. 신기능은 주로 GFR을 기준으로 평가가 되고 50 이상인 경우에는 일반적인 용량이 투여가 됩니다. 하지만 신기능이 감소한 경우, 즉 여기서는 GFR이 50, 10 이하인 경우에는 각각에 맞게 용량의 감량이 필요합니다. 혈액 투석하는 환자 같은 경우에는 투석을 통해서 혈중에 있는 항생제가 제거가 됩니다. 따라서 혈액 투석 후에 추가적인 도주가 필요하거나 혈액 투석 후에 투여만 되는 이런 용법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에 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간 기능에 대한 항생제 용량입니다. 외과에서 사용하는 항생제 중에 이제 간 기능에 따라서 용량 변화가 필요한 것은 크게 두 가지, 메트로네아졸과 티기사이클린입니다. 각각 차일드 클래스 C에서 50% 정도 감량이 필요하고, 이에 맞춰서 간격을 늘린다든지 도주를 감량하는 경우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도주에 대한 리덕션이 없는 그런 상태라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간 기능이 떨어져 있는 환자 같은 경우에는 항생제에 대한 부작용이 좀 더 잘 나타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간 기능이 나쁜 환자는 이런 부작용에 대한 모니터링이 더 면밀하게 필요합니다. 이러한 중환자 같은 경우는 임상 경과에 따라서 간 기능과 신기능의 변화가 계속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용량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고, 이는 약사의 중재를 통해서 많은 부분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 표는 최근 3개월간 저희 SICU에서 이루어진 약사의 항생제 관련 약사 중재 내용입니다. 대부분이 항생제 용량 그리고 TDM에 관련된 내용들이었고, 그 이외에도 항생제의 선택 그리고 항생제 관련 부작용 그리고 투여 관련한 간호부의 중재들이 이루어졌었습니다. 초기에 광범위 항생제가 투여되었다면 컬처 결과가 확인된 시점에서 디에스컬레이션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는 광범위 항생제가 폐소전에 맞는 최적화된 항생제로 전환하는 과정으로 보다 내로 스펙트럼으로 살생력을 높이고 항생제에 대한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과정입니다. 임상적으로 간과돼서 안 되고, 그리고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광범위 항생제가 항상 가장 효과적인 항생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명확하게 패소젠이 확인이 되었고 임상적으로 호전이 있는 상태라면 이 패소젠에 맞는 내로 스펙트럼 항생제로 즉각 디에스컬레이션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단계적 축소 과정에서는 그람 스테인 그리고 컬처 그리고 항생제 감수성 결과가 필요합니다. 그람 스테인은 검사 결과가 배양 검사보다 빨리 나타나고 그리고 음성 예측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유용성은 있지만 그 단독으로 폐수젠을 예측하는 데는 제한적입니다. 따라서 컬처 결과, 항생제 감수성 결과 확인이 필요하고 이런 것에 대한 확인, 거기에 추가적으로 중환자 전담의는 소스 컨트롤이 적절한지 여부에 대한 평가를 하게 되고 그 이후 이 결과들이 확인된다면 감염내과 그리고 약사들이 포함된 다학제 컨퍼런스를 통해서 디에스컬레이션을 결정을 하게 됩니다. 다음은 항생제 중단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적절한 소스 컨트롤이 되었고 임상적으로 호전이 되었으며 가이드에서 권고하는 적절한 항생제만큼 충분하게 투여가 되었다면 항생제 중단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복강내 감염으로 수술한 환자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소스 컨트롤의 적절성 여부 그리고 임상적으로 호전이 되는지 여부는 외과 중환자 전담에 의해서 판단이 되게 되고 일반적인 가이드라인 그리고 다학제 컨퍼런스를 통해서 피드백이 이루어지면서 항생제 중단을 하게 되는데 우선 여기서 적절한 항생제 투여 기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바이빙 sepsis 캠페인에서 권고하는 항생제 투여 가이드라인입니다. 여기서 sepsis 그리고 septic샷 환자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7일에서 10일 정도 투여 기간을 권고하고 있고 임상적 경과가 호전이 늦은 경우 그리고 인펙션 소스를 배액할 수 없는 경우 즉 소스 컨트롤이 원활하지 않았던 경우 그리고 진균 감염 같은 경우에서는 이 이상 투여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복강 내 감염으로 한정하여 그 치료 기간을 알아보겠습니다. 미국 감염병학회에서는 기본적으로 소스 컨트롤이 원활하게 잘 되었다면 4에서 7일 정도 항생제 투여 기간을 권고하고 있고 상부 유장관 천공 그리고 외상 그리고 수술 중에 있었던 이아트로제닉한 바울 인저리에 대해서는 그 소스 컨트롤이 빠르게 이루어졌다면 하루 정도만 투여로 충분하다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뉴모니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미국 감염병학회에서는 7일의 투여 기간을 권고를 하고 있고 임상적인 호전 속도 그리고 체스트 엑스레이 등 그런 이미지에서 호전되는 정도 그리고 기본적인 랩 결과에 따라서 7일보다 짧게 또는 길게 쓸 것을 확인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 항생제 투여 기간 관련해서 프로카시토닌 관련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프로카시토닌은 카시토닌의 전구체로 박테리아 인펙션에서 전시적인 염증 반응이 증가하게 됐고 이러한 프로카시토닌을 체크하여 항생제 중단 시점에서의 그 스터디된 연구에서는 이러한 프로카시토닌을 체크함에 따라서 항생제 사용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항생제 폐혈증 초기에 항생제를 시작한 시점에서의 프로카시토닌 그리고 일반적인 항생제 중단 시점으로 권고가 되고 있는 일주일째 프로카시토닌을 체크를 하고 스터디마다 다소 차이는 있지만 0.5 이하 그리고 초기 피급값보다 80% 이상 감소한 경우에 항생제 중단을 고려하기로 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같은 가이드라인을 권고대로 일단 복강 내 감염에 대한 항생제 기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항생제 기간은 폐수전에 맞는 적절한 항생제가 들어갔다는 전제하에 그 기간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반적으로는 7일, 4에서 7일 정도의 투여를 목표로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짧게 사용할 수 있는 즉 빠르게 소스 컨트롤이 된 이 두 가지에 대해서는 24시간 이내에 항생제를 중단하도록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자가 임상 경과에 따라서 임상제 호전이 늦거나 소스 컨트롤이 잘 되지 않는 경우에 한해서 그리고 프로카시토닌이 목표만큼 도달하지 않았던 그런 경우에서는 감염내과 컨퍼런스를 통해서 추가 투여 여부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뉴모니아에 대해서는 마찬가지로 7일 투여를 목표로 하고 있고 임상적인 호전이 늦거나 엑스레이상 호전이 잘 되지 않았던 경우 그리고 면역 억제된 그런 환자 같은 경우에 감염내과 컨퍼런스를 통해서 추가 투여 여부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번 시간 말씀드린 sepsis에서 경험자 항생제 사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sepsis 초기에 경험자 항생제는 매우 빠르게 투여가 되어야 되고 컬처 결과가 확인된 시점인 2일 내지는 4일 사이에 단계적인 축소 과정이 이루어져서 확정적 항생제로 약 7일간 투여가 되고 이때 중단 여부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중환자 전담의는 이때 초기 항생제에 대한 선택을 하게 되고 그리고 1시간 번들의 수행의 여부에 대한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약사는 매일 항생제 용량이 적절하게 투여가 되고 있는지 그리고 항생제 사용 관련한 부작용이 있는지 그리고 투약 관련한 지침에 대해서 피드백을 주게 되고
중환자 전담의, 감염내과 전문의, 약사가 포함된 이런 다학제 컨퍼런스를 통해서 이런 단계적 축소 그리고 항생제 일주일 이상 지속될지 여부에 대한 결정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강의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도 온라인으로 질문이 들어와서 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대 안암병원의 이재명 교수님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폐혈증 의심에도 불구하고 1시간 이내에 항생제 사용 비율이 전국 평균 16% 정도로 매우 낮은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항생제 약을 처방한 후 약국에서 약이 전달되고 간호사에게 투약되는데 얼마 정도의 시간이 낭비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많은 해외 국가처럼 중환자실 내 약국이나 약 보관 시스템이 한국에도 빨리 정착될 필요는 없을지요? 질문 주셨습니다. 네, 말씀드린 대로 일단은 그 폐혈증이 인지된 시점부터 항생제가 실제로 투약되는 그 시간까지 투약 시간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도 처방을 해보면 처방을 하고 약을 타오는 과정에서 최소한 빨라도 5분에서 10분 정도는 소요가 됩니다. 하지만 의료진 전체가 이러한 그 항생제의 조기 투여, 빠른 투여에 대한 그 인지가 있고 그렇다면은 간호사에게 빨리 더 이제 약을 좀 더 타와라. 근데 이런 식으로의 요청이 들어가면 조금 더 타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되고 가장 중요한 거는 폐혈증이라고 생각되는 그 환자를 빠르게 인지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플로어에서 코멘트가 있으신 홍석경 교수님 코멘트 해주시겠습니다. 네, 저 동의하고요. 이번에 이제 병원 평가하면서 병실이나 중환자실에 상비약이 지금 다 없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비해서 항생제 투여가 사실은 인지를 하더라도 아무래도 프로세스가 많아진 게 사실이고 이런 초기 항생제에 대해서 특히 이제 샥을 동반한 이런 폐쇄증 환자한테서 각 병원별로 스토어십이 어느 정도 정착이 되면 거기에 사용되는 초기 항생제를 병원에서 그 예외적으로 병실로 구비하는 거를 저희도 준비를 하고 있고 아마 이재명 선생님도 그 포인트를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예, 시간이 조금 초과돼서 이제 두 번째 질문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천향대 부천병원의 이재석 교수님께서 질문하셨고요. 배부로 진단된 경우 초기 항생제 선택 시에 원내 내성균의 유병률을 항생제 선택에 고려하시는지요? 예를 들어 본원에서는 MRAB가 많이 나오는 편인데 경험적 항생제를 선택할 때 고민이 되는 경우가 많다고 질문하셨습니다. 네, 일반적인 권고 가이드라인에서도 MRS에 대한 그런 빈도가 어느 정도인지 평가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MRSA가 베비나 그런 하스피탈 어콰이드 뉴모니아에서 10% 또는 20% 이상의 경우에는 반드시 초기 항생제에서 방코마이신 또는 자이복스를 같이 투하하라고 되어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거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야 되지만 대부분 아직까지 저희 일단은 데이터를 모으는 중이어서 아직까지 가이드라인에서 이것까지는 반영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예, 시간이 되었으므로 이렇게 첫 번째 세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